우리 아이들 수학 공부하는 이유는 수학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대학 잘 가기 위해서. 어느 쪽이다? 대학 잘 가기 위해서다. 공부를 할 적에 충분히 이제 어떤 스킬들이라든지 아니면 푸는 방법, 숏컷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들과 숙성 과정들이 필요하다. 어떤 내용을 체화시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일찍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강남구에 있는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그겁니다. 옆 친구가 쉬는 시간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상위 10개 대학들, 서울대에 입학한 상위 이제 입결 10개 대학 중에서 7개가 강남권 학교입니다. 그게 분위기에서 나온다. 2022년 교육과정으로 대학은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2세대가 되죠. 1세대 이 교육과정을 처음 맞닥뜨린 아이들은 지금 고1들이 될 것이고 고2들이 되는데, 이건 대학에서 제시한 자료인데요. 수행평가에서 핵심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용 요소를 갖다가 작성하라. 이게 생활기록부의 세 특에 반영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지식을 만들어가고 내면화하고 사고하고 탐구하면서 이것을 다른 데에 적용할 것인가가 이제 핵심 코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내신 따는 거 너무 중요하죠. 내신 잘 받는 거 아주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내신 1등급 받기가 쉬울까요? 올해 중간고사 본 아이들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은 그 성적 좋은 아이들 많은 학교들에서 1.0이 2명 정도밖에 안 나온 학교들이 대부분이에요. 1.0 안 나옵니다. 예. 그리고 환산을 갖다가 해보면요. 9등급제에서 1.2 정도 나오는 학생을 5등급제로 바꾸면 1.04 정도 나온다라고 환산을 하는데, 9등급제에서 4.0 정도 나오는 친구를 5등급제로 환산하면 1.9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내신 극간 차이가 클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내신을 가지고 학생을 평가하는 게 대학 입장에서 좋다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다소 정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할까요?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그 부족한 정보를 어디에서 메우느냐? 세특에서 메울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한 과목당 세특 글자 수가 500자입니다. 예전에는 수학 그러면 그냥 공통 수학해서 1학년 내내 수학이었는데, 그러면 1학년 내내 수학한 거에 500자였어요. 근데 이제는 1, 2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1에 500자, 2에 500자 합쳐서 1000글자입니다. 그럼 그 1000글자를 채우려면 아이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혹은 학원에 와가지고 배우는 내용에서 일종의 영감을 얻어야 돼요. 아, 이거 공부해봤더니 요걸 탐구하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탐구 활동을 지속해가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탐구를 발표를 하든 보고서를 쓰든 각종 활동들을 갖다가 메워서 그 500자를 채울 수 있을 만한 소스를 선생님들한테 드려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한 학생당 500자씩 글자 써주는 거 쉬울까요? 매우 어렵습니다. 5개 학급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30명 5개 10배, 그러니까 150명인데 150명의 생활기록부를 다 다르게 적어주는 거 창의력을 엄청나게 요구하죠. 아이가 직접 뭔가를 했다라는 소스를 주지 않으면 선생님들은 자동적으로 복붙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제가 학교에 있었던 10년 근무 기간 동안에 마지막에 뭐 했냐면, 혜택만큼은 똑같이 복붙하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제가 좀 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나오기 전에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은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한 다음에 120명의 아이들한테 수행평가를 시키고 발표를 시킨 다음에 그걸 전부 촬영했어요. 그리고 촬영분을 갖다가 다 일주일 밤새 돌려보면서 120명 세특을 다 다르게 적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학교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약간의 미안함을 좀 담아서 그 생활기록부로 그렇게 채워준 거지. 저도 나이가 들고 아마 지금 이 나이쯤 학교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이 나이쯤 돼가지고 다시 생활기록부를 그렇게 다 적으라고 한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가 특별하니까 선생님이 잘 봐주겠지라는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셔서, 우리 아이에 대해 선생님이 모를 수 있으니 충분한 정보를 주도록 아이가 활동을 많이 해야겠다. 그러려면 생활기록부 세특 쓰는 데에 일단 교과의 도움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 교과 2등급이면 괜찮습니다. 예. 1등급 나오면 더없이 좋죠. 근데 2등급이 나와도요, 원점수가 높은 2등급이어야 돼요.
네, 그래서 원점수 기억하시라는 거 요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내용들, 교과 내용들이 머릿속에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창의력이 나오고 질문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탐구 과제가 만들어지고 그거를 보고서로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의 평가 요소는 상대평가가 5등급제로 되고 내신 변별력 저하되고 교과 정서평가가 확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6개 학교는 이제 올해는 아직 유지 상태이고요. 27년도에 시립대는 이제 정성평가 비율을 20%로 숙명연대는 30%로 늘린다라고 저는 이야기했고요. 평가 항목은 대부분 교과학습 발달 상황인데 세특 보겠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중에 가끔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머님들 내신은 5등급이죠. 자, 우리 아이들의 모의고사는 몇 등급일까요? 9등급입니다. 그런데 상담하면서 빡빡 우기시는 분들이 있대요. 아, 어머님 뭘 모르셔가지고 5등급제인데 모의고사도 5등급인데 라고 우기시는 선생님들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선생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넘어갔대요. 아, 네, 그럼요. 제가 뭘 알겠어요. 한 다음에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아들 거는 내가 챙겨야지. 라고 얘기한 어머님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9등급제이다.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로 공동체 학업 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기록부를 대학이 분석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에만 딱 맞춰서 쓴다 보다도 자기가 어떤 학문적인 관점을 가지고서는 실제 탐구와 궁금증을 갖다가 해결해 나갔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봅니다. 즉 학업 역량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학별로 어떤 역량을 더 많이 보느냐의 비율이 조금씩 달라요. 과마다 다르고 대학마다 달라서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대체로 학업 역량을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학업 역량을 볼 수 있다라는 거는 그 성적뿐만 아니라 세부 특기 사항을 많이 반영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성취 기준형 세특이라는 게 있고 진로랑 연계한 세특이라는 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성취 기준형은 실제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어떤 탐구 활동을 해가지고 어떤 이제 보고서를 썼는가 혹은 발표를 했는가에 대한 게 성취 기준형이고요. 진로 연계형은 그냥 수학 공부하다가 의대 생각나고 생물 공부하다가 의대 생각나고 영어 공부해도 의대 생각나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일까요? 성취 기준형이 매력적이죠. 그래서 매력적인 생활기록부를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의 출처는 경희대학교에서 나온 진로교사 워크숍에서 나온 출처입니다. 예, 이게 제가 경희대 거를 많이 언급을 하는데요. 경희대가 가장 빠르게 이런 딜들 이제 룰들을 줘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학교들을 보면은 상위권 10개 대학은 거의 유사합니다. 왜냐면 혼자 연구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여전하게 이제 논쟁은 있지만 그래도 누가 좀 더 유리할까를 보면 성취 기준형이 좀 더 유리하고요. 그걸 객관적으로 애가 그냥 뭐 했다 라고 나열하는 방식과 이걸 했는데 얘는 여기에서 의미를 찾았다 라고 하는 주관적 평가형 세특으로 나누어 봤을 때 역시 뭐가 더 좋을까요? 주관성이 들어간 세특이 훨씬 더 좋습니다. 선생님이 이거는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본인이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들마다 조금 다르시죠. 직접 본인들이 쓰시는 세특을 쓰시는 분들이 있고 아이들한테 너 오늘 뭐 했는지 궁금하니까 뭐 했는지 써서 내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써서 낼 때요. 한 활동만 간단하게 이렇게 나열하지 말고 그거에 의미까지 붙여가지고 나열을 갖다 해서 제출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생활기록부를 만들어서 낼 수 있죠.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머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쓰는 문장이 이제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진로는 소재로서 활용하고 평가는 자신의 역량을 보여주는 쪽으로 염두에 두고 아이들의 성적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의 예시예요.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지 않으면은 생활기록부라는 게 어떻게 작성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기 때문에 예시를 갖다가 보여드립니다. 자, 이 응용화학과 지원자의 사례인데요. 미적분이에요. 그러니까 수학 과목이죠. 수학 과목인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보는 학생이래요. 일단 선생님의 주관적 평가가 들어갔어요. 주제 탐구 활동에서 방사성 원소의 붕괴율과 반감기를 주제로 해서 자연 로그와 적분을 적용했대요. 그러니까 미적을 파지 않으면
이런 세특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 미적분 배웠더니 화학에서 이게 가능했어. 근데 화학으로 쓴 게 아니라 이러한 화학적 특징을 갖다가 수식으로 나타냈어. 그래서 수학과 다른 과목을 연계하는 조사를 한 거예요. 이런 건 탁월합니다. 진로와 다 연계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과목과 과목을 연계시키려고 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하다못해 국어 발표를 갖다가 하는데 영어로, 그러니까 국어 시간에 하는 발표를 영어로 바꿔서도 하고 영어 시간에 하는 발표를 갖다가 국어와 관련된 소재를 가지고서는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넘나드는 것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례에 대한 실제 이제 입사관들의 평가가 다음과 같았습니다. 진짜 호기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학습하려는 의지를 확인하였다. 수학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확인했다. 새로운 지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탐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성취를 이루었다. 학업 역량 우수 평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이 우수하면요. 상대적으로 진로라든지 아니면은 공동체 역량에 비해서 조금 더 눈에 띕니다. 근데 나머지를 무시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진로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요즘은 학업과 공동체 역량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네. 학업이 50% 정도 된다면 공동체 역량이 20, 30% 정도는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진로는 항상 바뀌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서울대에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내용은 다 이거는 제가 실어드렸습니다. 서울대에서 이제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서는 종합사고, 창의탐구, 공동체 역량으로 아이들을 평가하겠다. 언제 아이들? 2028년도 이후의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해당 사항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종합역량 평가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예시 보시면 통합과학 2 과목이에요. 그래서 A, B, C, D로 성취 기준을 나누는데 이거는 대학에서 이렇게 채점하겠다라는 기준표를 준 겁니다. A는 지질시대 동안 생물 대멸종의 원인 그리고 변화를 설명하는 가설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점에서 추론까지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학업 역량이 여기 안에 들어가죠. 단어 자체가 그렇죠. 그 다음에 B를 보시면은 영향까지는 설명했어요. 그런데 영향은 이렇대. 추론은 못하는 거죠. B를 보시면은 이제 설명 정도 할 수 있다. B를 보시면 그런가 보다 들었고 그 다음에 E를 보시면 이런 예시가 있다던데 정도로 아는 걸로 대학은 평가한다. 그러면 대학은 아무래도 조금 더 깊게 공부하고 자기 스스로 궁금증을 넓혀가면서 스스로의 학문적 지평을 넓혀가는 아이들을 우선시하겠죠. 이런 식으로 평가한다라는 거 기준점을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이런 평가들을 갖다가 한다라는 기준점을 알고 가시면 좋은데요. 근데 안다라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아이들이 진짜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좋아하지 않는 거를 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전공이 역사인데요. 역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2028년부터 보는 수능에서 역사는 상대평가 과목이 없습니다. 다 그냥 지금 보는 한국사 절대평가고 통합사회 안에는 역사가 없어요. 네,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하게 됐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선생님 국어를 해보지 그랬어? 내지는 영어를 해보지 그랬어? 내지는 논술 한번 해보지 그래? 라는 각종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럼 제가 그때마다 한마디씩 합니다. 저 역사는 좋아하지만 국어 진짜 싫어해요. 저 국어를 선택하려고 그랬으면 대학 때 이미 부전공하거나 이중전공 했을 거예요. 그때도 싫었어요. 차라리 지리를 했으면 했지. 그리고 저보고 국어하라고 하는 것보다 수학하라고 하는 게 더 빨라요. 저는 수학이 더 재밌었거든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양감사 지 싫으면 그만이라고 정말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요. 그게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비슷합니다.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를 갖다가 완벽하게 정한다. 이게 아니라 쪽집게처럼 이제 세부 핀셋으로 정한다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요. 범주 정도는 정해놓으시라. 요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완벽하게 정하는 게 아니라 범주를 정하라. 기준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기준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이들이 알고 있을까요? 애들 몰라요. 뭐 먹고 싶어? 대답 안 해요. 그냥 아무거나 줘. 그런데 뭐 주면은 이거 나 싫은데 뭐 이거 난리를 치죠. 예. 그 다음에 이게 음식조차도 모르는데 당장 정하는 음식도 모르는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정말 모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일관성이 높아서 지금 하는 일을 3년 내내 쉬지 않고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고1, 고2, 고3
고3은 조금 차치하더라도 내신 절대로 놓지 말고 마지막 고3 1학년, 3학년 1학기까지 수시 반드시 챙기는 마음으로 내신 준비하셔야 돼요. 라는 얘기를 갖다가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근거가 졸업생들이 한 얘기가 근거입니다. 졸업생들이 뭐라고 했느냐. 선생님, 좀 정시화한다고 1학년 때부터 내신 포기하잖아요. 그럼 걔는 그때부터 D-Day 800일이에요. D-Day 800일이면 공부 열심히 할까요? 얼마나 많이 놓을까요? 그죠? 근데 내신은 짧으면 D-Day 40일, 길면 D-Day 50일이죠. 그 시간 동안 애들이 완전히 에너지를 갖다가 쏟아 부어서 공부를 합니다. 그걸 1년에 4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지 않고 가는 거죠. 그리고 방학 때 안 놀잖아요. 그리고 또 겨울방 안 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신을 갖다가 그렇게 1학년 때 중간기말, 중간기말, 2학년 중간기말, 중간기말, 3학년 중간기말 하면 10번을 그렇게 50일, 10번, 500일 집중을 갖다가 폭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3학년 2학기 즈음 되면 D-Day 100일. 그럼 재밌는 게 뭐냐면 선생님 D-Day 100일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여유로워요. 맨날 수능은 내신 공부는 D-Day 50일이었는데 100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놀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 한 20일 놀았어요. 그러다 80일쯤 정신 차렸어요. 라고 얘기한 친구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끝까지 아이들은 절대 일정하게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변주를 줄 수 있는 것, 눈앞에 과제가 당면하는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라 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성적과 무관하게 아이들은 진로를 절대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럴까요? 제가 한 달 전에 고3 학생 컨설팅을 했어요. 생활기록부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쭉 봤는데 생기부가 전부 다 생명과학에다가 점철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학부모님과 학생의 요구사항을 봤더니 우리 아이는 지구시스템과학과에 가고 싶어요. 어머나, 어떡하지? 그러다가 만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진로가 확 바뀌었어? 라고 물어봤더니 2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보고 나서야 생명과학이 싫다라는 걸 그때 알았대요. 그리고 그때 지구과학이 좋다는 걸 알았대요. 화학도 싫더래요. 그래서 차라리 물리할 걸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지학 좋아하면 물리를 좋아하게 돼 있어. 물리 좋아하면 지학 좋아하게 되어 있고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친구의 생활기록부를 다시 봤더니 생명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았을 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좋아서 생명을 하겠다는 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그러면 이렇게 바꾸자. 라고 해서 이제 솔루션을 줬어요. 굉장히 만족해서 돌아가셨는데 애들 정말 갑자기 바뀝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 쓰셔야 돼요. 제가 교과에 집중해서 생활기록부 세특을 마련하는 쪽으로 생활기록부를 생각하시고 세특을 생각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과에 집중하면요. 진로의 집중도가 떨어져도 아이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데를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특정 진로에 다 맞춰버리면은 그 진로 외에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런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과목 자체에 대한 탐구를 하게끔 이제 아이들을 갖다가 독려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대학에 진학하면 진로 안 바꿀까요? 주변에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평생 선생님 하면서 학교 생활하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바뀌더라고요. 저의 의도와 전혀 관계없이. 그래서 삶이라는 게 파도 타기처럼 그냥 좋은 파도가 올 때 타고 또 내렸다가 또 타고 이런 거구나라는 사실을 좀 요즘 들어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제 주변에 있는 친구 중에 한 친구의 이야기를 갖다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친구의 진로에 대해서. 예, 저는 외고를 졸업한 사람이고요. 당연히 그 친구도 저와 같은 반에 있었던 외고 학생이었습니다. 문과생이죠. 그런데 성적을 잘 받았어요. 교차 지원으로 성균관대 의대를 6년 장학금을 받아서 갔어요. 그리고 정형외과 의사가 됐어요. 그 다음에 개업을 했죠. 근데 병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 하고 있냐면 출근해서 주식하고 있어요. 주식으로 돈을 떼돈으로 벌었대요. 그래서 유튜브를 찍고 있더라고요. 주식하는 의사. 예.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야 너는 정체성이 뭐야? 라고 제가 아마 묻는다면 난 그냥 주식인이지 라고 얘기할 거예요. 의사라는 얘기는 덤일 거고. 예. 사람의 인생 모릅니다. 대학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계속 바뀐다. 지금 같은 입시 제도라면 아이들이 N수 안 할까요? 그거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도전할 때 아무런 지장이 없고 아이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 없으려면 내신 잘 챙겨야 되고 채특도 잘 챙겨놔야 그 다음 도전이 부드럽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역사를 잘 써놔야 되는 거죠. 생활기록부는 3년간의 자신의 역사거든요. 나의 역사를 잘 써놓으면 그 다음에 몇 번 기회가 와도 기회를 새롭게 만들어도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의 역사를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나의 역사, 그리고 너무 명확한 기준들이 있는 나의 역사가 엉망진창이면 아이들한테 기회가 다시 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3 때부터 미리 수업 들으시고 미리 예습하시고 아이들한테 선행을 갖다가 시키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밖에 수학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다 신경 쓰시고 특강들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고르게 모든 것들이 발달하지 않으면요, 그 뭔가 빠진 것이 아이들의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신경 써주시고요. 각 과목이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은 아이들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국어, 그리고 수학, 과학. 근데 수학은 대체로 그래도 많이 준비들을 하세요. 여기 게다가 수학 설명회죠. 이미 어머님들께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준비하실 마음에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 근데 수학 열심히 하다 보면 과학 살짝 놓치고, 국어 살짝 놓치고, 영어 살짝 놓치고, 사탐 살짝 놓쳐요. 이렇게 되면은 막상 내년 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수학이 너무 중요해 했는데 수학 4단위. 근데 국어도 4단위, 영어도 4단위, 과학도 4단위, 사회도 4단위, 한국사 3단위.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 가볍게 들어주는 것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경험으로 남을 수 있고, 실제 1학년 올라갔을 때 조금 덜 헤매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과목 범주를 정하려면 일단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갖다가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어떤 학과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을까? 그 다음에 어딜 진학하면 뭘 할까? 그건 내 적성에 맞을까? 평생 가더라도 덜 지겨울까? 그 다음 연봉과 처우 같은 게 내가 만족할 만할까? 그 다음에 돈 벌고 싶은가 워라밸을 지키고 싶은가? 이 질문 얼마나 웃기냐면요. 제가 애들한테 야, 너 돈 벌고 싶어, 워라밸을 지키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워라밸이는 돈 많은 삶이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듣다가 솔직하게 얘기해봐,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랬더니 돈 많은 한량이래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 많은 한량. 제가 알고 있는 돈 많은 한량도 그렇게 한량으로 살진 않아요. 애가 명예욕이 굉장히 강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가르쳤던 제자 중에 이제는 30대 중반 된 제자인데, 얘가 입만 열면 자기는 명예가 갖고 싶다고, 공무원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왜 돈 욕심은 없어? 일단 돈은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필요가 없을 리가 없을 텐데 라고 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가 100억 부자. 그래서 야, 그래, 이런 질문할 때 제가 그러죠. 너네 집 부자야? 얼마 있어? 너한테 얼마 물려주실 것 같아? 너 놀아도 돼? 그거 아니면 공부해야 돼. 돈 적당히 벌고 싶어? 아니요. 많이 벌고 싶은데요. 그럼 워라밸 없어. 워라밸 지키려면은 돈 조금 벌고 그 다음에 놀면 돼. 그러면 애들이 그때부터 얼굴이 흑빛이 돼서 나가요. 손치를 모르는 거죠. 예. 그것들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조금 이야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주 부모님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제 본인들께서 직장에서 어떤 일들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정보를 흘리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애들은 실제 직업사회가 어떤지 잘 모르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 예. 선생님 하면은 그저 해피할 줄 알았어요. 아이들 앞에서 그냥 애들하고 즐겁게 노는 게 다일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한 덩어리가 있더라고요. 그 교직원 사회라고 하는 덩어리. 그리고 교직원의 업무라고 하는 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그게 저한테 너무 저를 힘들게 해서 10년을 버티고 결국 탈출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했던 일이 학교 교무 업무에서 장학금 주는 업무 빼고 나머지 다 했어요. 간단한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단편성, 그 다음에 교육과정, 시간표, 라이스, 성적 처리 등등등을 제가 다 했습니다. 죽을 뻔했는데 책임감 하나로 몸을 갈아 넣었더니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완전히 망가져서 이렇게 되다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나오게 됐는데요.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이때 그래서 워라밸도 없고 돈도 적기만은 여기에서 탈출한 거죠. 그래서 어차피 내 인생엔 워라밸 없어. 근데 나 열심히 일해서 돈 벌래. 하고서는 저는 나왔거든요. 아이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뭐가 더 좋은지. 자, 그 다음에
대학학과 이수 과목 검색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요건 제가 유인물에 넣어드렸고요. 일부러 QR코드를 넣어드렸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셔서 열어보신 다음에 이제 어느 학교 전공에서 뭐를 갖다가 검색할 수 있는가를 쭉 보시면은 요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에 제가 의대를 넣어놨습니다. 의치 수의의 전공 전체 했더니 그 대학들과 학과를 가지고 있는 학과들이 쫙 떠요. 그리고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이라는 게 뜹니다. 참고로 핵심 과목은 뭐냐면 꼭 들어야지만 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권장 과목은 뭐냐면요, 안 들어도 상관은 없지만 들으면 가산점 주는 과목입니다. 근데 안 알려준 게 아니라 알려줬죠. 그 얘기는 그냥 둘 다 뭐로 보면 된다? 핵심 과목으로 보면 된다. 그걸 엑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요 과목명은 지금 2015년 개정교육과정 세대, 고2 세대까지의 이야기고요. 아마 내년쯤 되면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있습니다. 네? 앞에서 보여드렸던 거요. 요게 대구교육청에서 만든 사이트입니다. 대구. 네, 대구교육청 내에 있는 진학처 지도협의회에서 만든 사이트라서 QR코드를 일부러 넣어드렸어요. 제가 일일이 다 거기 있는 사이트 링크를 넣어드리면 치셔야 되거나 골치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QR로 찍으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QR로 들어가셔서 컴퓨터로 크게 보세요. 네, 그러시면은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커리어넷,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커리어넷에서 이제 진로 심리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직업 흥미 검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어느 쪽에 관심이 있는가를 좀 보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언어 능력이 좀 탁월하다라고 나오면은 이 친구 언어 능력 하면 그냥 국어 공문, 영어 영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 잡고 말 잘하는 것도 언어 능력이에요. 그러면 신문 방송도 괜찮은 거죠. 미디어 쪽. 예.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아이 연구를 갖다가 아이가 어떤지 아이에 대한 연구를 좀 이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용24라고 하는 고용부에서 만든 사이트도 있습니다. 거의 다 무료입니다. 여기 밑에 지금 잘렸는데 직업 선호도 검사 종류별로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쭉 들으시면 됩니다. 워크넷입니다. 그 다음 정확한 진로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략 아이들이 어떤 범주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또 집에서 한량처럼 놀고 싶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런 말을 한다면. 근데 요즘 심심치 않게 해요. 예,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뭐 하고 싶어? 그러면 저요 그냥 놀고 싶어요. 하고 싶은 건 없어? 없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혹시 그런지를 갖다 좀 보시고요. 에너지가 넘친다. 그럼 걱정하실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너지가 넘치다 못해서 인싸. 난 사람들 사이에 서야 돼. 그러면요. 내버려 두세요. 하고 싶은 거. 아이가 에너지 발산을 밖에서 해야 되는 친구예요. 그 친구는. 그래서 사람 만나면서 에너지 발산을 해야 집에 와서 잠을 잘 거예요. 아니면 에너지가 남아서 게임하는 애일 겁니다. 근데 이거에 안 맞는 친구들이 있어요. 소위 아자들. 그러니까 MBTI로 따지면은 완전 심한 아이들. 그 아이 영향을 갖다가 이제 가진 사람들은 이 밖에 나가서 친구도 잘 안 만나요. 아이들이. 그냥 집에 와가지고 책 보거나 컴퓨터 하거나 휴대폰 보거나 그냥 혼자 공부하거나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의 세특은 좀 다릅니다. 이 친구는 활동으로 세특을 많이 채울 수 있고요. 이 친구는 탐구나 아니면은 연구로 활동을 갖다가 많이 채울 수 있어요. 두 개는 되게 달라 보이지만 어쨌든 생활기록부는 자기의 특색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좋고 나쁘고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연구하는 것도 인싸처럼 할 수 있죠. 다 싸돌아다니면서 다 챙기고 미리미리 선생님과 다 물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어떤 애는 완전히 그냥 자기 연구에 골몰해가지고 그 안에서 도표 만들고 이런 걸로 이제 역시 자기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연구인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